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법인세 파트 110페이지 송금산입 파트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수라식품을 퇴직한 출자 임원이에요. 한상공에게 지급한 퇴직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얼마일까요?가 있네요. 그러고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대요. 그래서 퇴직금 얘기를 간단하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퇴직금은 일단 임원 한도 초과가 발생하면 송금불산입으로 봐요. 되셨죠? 그래서 이 한도 초과라는 개념은 이제 한도가 어떻게 설정되냐는 건데, 한도는 첫 번째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그 지급 규정이 한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정관상에서 정해진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으면은 그 퇴직금이 한도가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지급 규정이 없으면 계산을 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 계산 산식은 직전 1년간 총 급여액, 여기에서 급여라는 말은 뭐 급여, 상여 다 포함된다 보시면 돼요. 다음 그러고 곱하기 10% 곱하기 총 근속 월수 나누기 12를 해서 한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고 여기에서도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 직전 1년간 총 급여액을 계산하실 때는 손금불산입이나 아니면은 비과세 등은 제외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루어지고요.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상여가 있거든요. 상여. 그래서 상여금도 똑같이, 상여금은 임원 한도 초과가 발생하면 송금불산입으로 봐요. 쓸 자리가 없으니까 아래로 내려 쓸게요. 송금불산입으로 봐요. 발생이에요. 오타 났네요. 자, 말하면서 치다 보니까 오타 났어요. 자, 발생 되셨죠? 자, 다음 그러고 요것도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한도를 보실 때 1번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그 지급 규정이 한도가 됩니다. 다만 상여금은 차이가 있는데, 지급 규정이 없으면 한도는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되셨어요? 그래서 요 차이가 있어요. 되셨죠? 그리고 요거를 보실 때는 임원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되셨죠? 그래서 저 이제 지급 규정 같은 경우 뭐 정관상에서 정해지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차이를 좀 봐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임원이시죠? 그래서 임원 오케이. 그리고 지급 규정이 없는 퇴직금이라 그랬으니까 지급 규정이 없으면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단 산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식에서 이제 조금 보면은, 자, 첫 번째 직전 1년간 총 급여액을 봐야 되는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은 비과세라든가 송금불산입은 제외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급여가 지금 얼마 있으시냐면은 5,200만 원 일단 급여가 있는데, 그 중에 비과세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급여는 얼마? 직전 연간 급여는 5천만 원이시죠? 가로를 열까요? 자, 5천만 원 되셨죠? 플러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연간 상여가 2,500이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급여 지급 규정에 의한 상여금은 1,500만 원이라네요. 그럼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지급 규정이 이제 회사에서 있으면 그 지급 규정을 한도로서 본다. 그리고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입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상여금 문제는 아닌데, 요거 옆으로 빼보게 되면은 회사에서 이제 세무조정상에 인정되는 상여금은 얼마? 1,500만 원. 그러고 넘어가는 요 2,500 중에 1,500을 넘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송금불산입, 임원상여금, 한도초과 혹은 임원상여금 부인액, 그러고 1,000만 원만큼이 상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송금불산입은 제외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1000만 원은 제외하고 1500만 원만 이제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500 되셨죠? 그러고 요 직전 1년간 총급액이라는 거는 퇴직전이에요. 퇴직전. 그래 퇴직전 1년간 총급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그러고 뒤에다가 제가 10%를 곱하라 그랬죠. 그래서 뒤에다가 곱하기 10%, 다음에 곱하기, 다음에 총 근속 월수라 그랬죠. 위로 이제 올렸을까요? 다른 거는 총 근속 월수 나누기 12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게 총 근속 월수인데, 총 근속 월수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하실 때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퇴직금 계산 시는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봐요. 되셨죠? 다만 요렇게 외워주시면 좀 편해요. 요 파트 말고, 퇴직금 계산 파트 말고 나머지 파트들, 법인세 그 외 나머지 파트들은, 그 외 나머지 파트에서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한다 라고 외워주시는 게 뒤에 공부하실 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계산을 하실 때는 만약에 뭐 이런 거 10년 9개월 20일 이렇게 뜨면 그 20일은 없는 거예요. 그냥 10년 9개월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퇴직금 계산을 하실 때는. 근데 이거 말고 그 외 나머지 파트, 뭐 감가라든가 접대비라든가 이런 파트에 가시면은 계산을 하실 때 1개월 미만은 그냥 1개월로 간주를 합니다. 되셨죠? 뭐 예를 들어서 감가할 때 뭐 7월 5일에 구입했던 자산에 대해서 12월 달에 감가를 해보세요. 그럼 월할 계산하실 때 7월 1일로 생각을 하셔서 1개월로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제 5개월 몇십 일 이렇게 되실 텐데, 그걸 그냥 6개월로 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시리님. 죄송합니다. 시리가 대답을 하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되고요. 그럼 요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일수가 없어요. 그냥 딱 이제 개월수 맞춰서 줬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근속 월수는 총 이제 몇 년 근무를 했냐면은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서 3년을 근무를 했고요. 3년 곱하기 12에서 36개월을 근무를 했고요. 한 번 더, 21년도는 9개월을 근무를 하셨죠.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근무한 기간은 총 45개월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 들어가시는 게 45 나누기 12이 됩니다. 그래서 한도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6,500만 원에 곱하기 0.1 곱하기 45 나누기 15 15래 12 하셔서 2,437만 5천 원만큼이 세법상에 인정되는 퇴직급여가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요 산식을 잠깐 다 지울게요. 싸그리. 자,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급여 7천만 원에 대해서 회사에서 처리를 했는데, 세법상에서는 지금 퇴직금이 인정이 되는 게 2,437만 5천 원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외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어떻게 된다고요? 송금불산입. 그래서 송금불산입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4,562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러고 세무조정사항은 세법상에서 지금 비용을 덜 인정했죠. 비용을 2,400 얼마를 인정했는데 회사에서 7천만 원 잡았으니까, 그래서 송금불산입 회사가 잡은 비용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이 뭔데요? 퇴직급여 얼마 인정을 안 했어요? 4,562만 5천 원. 그래서 그걸 누가 이득을 보거나 누구한테 귀속이 된 건가요? 네, 임원한테 귀속이 됐습니다 라는 의미로 상여라고 붙여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이 됩니다.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2번. 다음에 조세공과금 중에 송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법인세 얘기는 제가 앞에서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송금불산입이시고요. 폐수배출부담금 같은 경우는 공장 같은 곳에서 이제 강에다가 폐수 뿌리면 안 되시죠, 당연히. 이런 폐수배출부담금 같은 경우는 회사의 제재 성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폐수배출부담금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폐기물 배출부담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되셨죠?
폐수하고 폐기물은 다른 거예요. 이 폐기물 배출 부담금이 쉽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흔히 집에서 이제 가전제품 같은 거, 가전제품 그러면 조금 그런가? 가전제품 말고 뭐 책상이나 침대나 이런 거 버릴 때 보시면은 폐기물 스티커 붙이시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되셨죠? 그거를 사는 게, 그 폐기물 스티커를 사는 게 잘못된 행동이 아니잖아요. 정당한 행동이시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손금으로 인정을 받아요. 되셨죠? 근데 폐수는요, 아예 흘리면 안 돼요. 공장에서 이제 폐수가 발생이 되시면은 정화 장치를 거친다거나 이렇게 해서 맑은 물로 이제 정화를 하시고 돌려보내셔야지, 그냥 폐수 자체를 내보내시면요, 그거에 대한 제재적인 성격으로서 징벌적인 조세가 붙습니다. 되셨죠? 벌금 뭐 이런 형태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송금불산입이 됩니다. 그러고 저 폐수 배출 부담금하고 하단의 폐기물 배출 부담금은 전산세무 1급 하실 때 세금과 공과 조정명세서에서도 정말 잘 나오시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다음 한 번 더. 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죠. 만약에 토지의 재산세면 비용으로 인정인데 이 비사업용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업무 무관이라서 송금불산입이 됩니다. 되셨죠? 그러고 위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귀속이 누구한테 가요? 국가한테 가죠. 그래서 회사 외부적으로 유출됐는데 국가한테 이제 귀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 처분이 다 기타사에 유출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건 4번이신데, 자, 요게 뭐냐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다 라고 적혀 있으시죠.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냐면은 부가세법상에서 불공으로 인정받는 얘기. 예를 들어서 비영업용 차량의 뭐 차량 유지비나 아니면은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접대비에 대한 부분들, 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시면은요,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가정해 볼까요? 자, 접대비가 그냥 단순 가정 할게요. 아셨죠? 차량 유지비로 할까요? 차량 유지비 단순 가정을 할게요. 자, 차량 유지비가 100원, 그러고 VAT 별도, 부가세 별도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회사에서 불공이 아니라 과세로 인정되는 부분이라면은 차변에 차량 유지비 100원,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10원, 그러고 대변에 뭐 현금 110원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불공으로 인정된 부분이라면 차변에 차량 유지비 110원, 대변에 현금 110원이 되실 거거든요. 요렇게.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법인세법상에서도 만약에 이제 과세되는 요건이다 그러면은 차량 유지비 100원으로 보고 부가세 대급금 10원으로 봐요. 그러고 대변에 현금 110으로 봅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 부가세 이제 10원만큼은 법인세법상에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왜? 이거는 어차피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거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법인세법상에서 송금 인정까지 받으면 이중 공제가 돼요. 되셨죠? 근데 하단에 있는 불공 차량 유지비 중에 부가세에 해당하는 10원만큼은 되셨어요? 요 10원만큼은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 분계는 차변에 차량 유지비 100원, 대변에 현금 110원, 그러고 차변에 10원이 부가세 대급금인데 법인세에서 뭐라 그러는 거냐? 아, 이거는 회사의 규책 사유가 아니다. 회사의 잘못이 아니다. 그냥 부가세법상에서 이런 얘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은 거라서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라 법인세에서 비용으로서 인정을 해줄게 라는 의미로 이 부가세조차도 차량 유지비로 그냥 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이 이런 말인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에서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즉 여기서 나와 있는 10원 되셨죠? 을 법인세법상에서는 회사의 기책사유, 즉 회사의 잘못이 없는 경우기 때문에 이제 10원만큼을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되셨죠? 그래서 다방에 가는 거 4번이 맞는 얘기시고, 다만 이 차량 유지비도 그냥 다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 뒤에 가시면 이제 뭐 한도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리고 뒤에,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의무불이행, 이제 회사의 귀책 사유나 아니면 사업과 관련 없는 경우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으신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다음, 그러고 요 이제 사업과 관련 없는 거랑 요 비영업용이랑 맞추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니에요. 비영업용이라는 거는 자동차로 돈을 버는 자동차, 이제 즉 택시라든가 이런 자동차 있으시죠? 차량이 있어야지만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이제 영업용 자동차,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동차가 비영업용 자동차지, 뭐 사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 이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다음, 그러고 그 이제 외부에서 이제 보실 때 그냥 간단한 이제 팁 정도 생각을 해보면은, 영업용 자동차와 비영업용 자동차를 보시는 법은 밖에 나가셔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은 번호판이 노란색인 번호판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영업용 차량이에요. 쉽게 되셨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비영업용 자동차도 회사 입장에서 이제 뭐 거래처에 영업 활동을 하러 가거나 출장을 하러 가거나 이럴 때는 이제 사업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조금 달라요. 되셨죠? 그래서 그 정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3번 갑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에서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게 얼마냐요? 쉽게. 자, 주식 할인 발행차금 회계 처리상에서 이거 뭐라고 처리하죠? 자본 조정으로 처리하시죠? 그러고 법인세법에서도 동일하게 인정을 해요. 되셨죠? 그래서 비용 아니에요. 다만 요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다르실 수 있어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재무회계상, 이제 회계상에서는 그걸 뭘로 봐요? 자본 조정으로 보시죠.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은 손익으로 봐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입금으로 보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손금으로 봐요. 되셨죠? 즉 수익과 비용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법인세에서는. 그래서 얘기가 조금 차이가 있으시니까 자기 주식 처분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하단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사적 비용이시죠? 요게 이제 업무 무관 비용이에요. 그럼 업무 무관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다음 또 갈게요. 업무용 승용차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사적 비용이 포인트입니다. 업무 무관 비용이. 다음 하단 3번 사용자로부터, 사용자는 쉽게 사장님이에요. 대표자 되셨죠? 그래서 부담하는 임직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네요. 자, 그래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와 직원이 50%씩 부담을 하시죠. 그러고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하실 때 회사가 부담하셔야 되는 부분 50%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시죠.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 4번 강제징수비가 있어요. 요게 이제 올해서부터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체납처분비라 불렀어요. 근데 올해서부터 강제징수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체납처분비라는 거는 회사가 이제 쉽게 세금을 체납을 해서, 혹은 이제 납세자들이 세금을 체납을 해서 체납된 상태에서 물건이 뭐 압류되거나 아니면은 그 물건을 압류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경매나 공매로 붙여져서 이제 처분이 되거나 이럴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을 체납처분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람이나 아니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납세자가 잘못해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세금을 체납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강제징수비도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건 300만 원인데 없네요. 되셨죠? 그래서 정정해 드릴게요. 정오표를 보시면은 요거 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면은 1번이 100만원, 다음에 3번이 500만원, 다음에 2번이 300만원, 다음에 4번이 700만원으로 정오표에 정정이 돼 있으시거든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건 2번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4번 갑니다. 법인세법의 인건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임원의 퇴직금은 항상 그 임원의 퇴직일로부터 소급해요. 1년간 상여금을 포함한 총급여액의 10%, 10분의 1이면 10%죠. 10%의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을 송금 범위에 산입한다라고 적혀있는데 항상 아니에요. 요거 계산 산식 얘기시잖아요.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1번 지급 규정이 있으면 지급 규정의 한도라 그랬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되셨죠? 그리고 지급 규정이 없으면 한도 계산을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게 항상이란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그 지급 규정을 한도로 보고 없으면 계산을 한다가 맞는 얘기세요. 되셨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근속 연수라고 적혀 있는데 이 근속 연수가 이제 원래는 이제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계산 산식이 이런 식이에요. 3년에 뭐 5개월 그러면은 3, 12, 5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분수산식을 계산하도록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수포자였기 때문에 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요 계산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아는데 이 계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라서 그냥 총 근속 얼수라고 앞에서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계산하실 때는. 그래서 그 정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울게요. 자, 다음 그러고 아래 갑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리셨고 2번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경우 제외하고는 송금 산입이 된다라고 적혀있죠. 이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라는 건 뒤에 넘어가면 배우게 되는데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산한 것을 부인은 옆에 있는 와이프가 아니에요. 부자는 이제 아니 부자예요. 인자는 인정의 인자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회계 처리한 것을 부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다음 그러고 3번 한 명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송금불산입한다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는데 요거는 그냥 지문 그대로 읽으세요. 그냥 지문 그대로 읽으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건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아마 간단하게 언급은 할 거예요. 근데 온라인 얘기를 하면서는 이것까지 설명을 하는 거는 저희 시험 범위를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다음 그러고 4번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출한 직장 회식비는요 송금에 산입한다. 오케이 복리후생비니까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5번 법인세법상 송금 및 송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일단 답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제가 아까 송금불산입이라 그랬죠. 비용 인정 안 된다 그랬어요. 위에서 3번 문제 풀어드릴 때 다음 1번 업무 무관에 대한 부동산은 업무 무관이시죠? 당연히 비용 인정 안 되고요. 출자 임원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 부담에 의료보험료를 지출하시게 되면은요, 뭐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요거 이제 출자 임원도 결국 회사의 임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4대 보험료를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거는 인정이 됩니다. 다음 3번 저가법으로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차손 같은 경우는요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결산 조정이시죠. 그래서 회사가 이제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 그러고 요 재고자산 평가차손은 뒤에 넘어가시면 재고자산 파트 가시면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거기랑 연관지어서 보시는 것보다는 재무회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재무회계 보시면은요 재고자산 평가손실 이제 계산하시는 파트가 있어요. 그거랑 연관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세법에서는 어떻게 인정하는구나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 계산은 재무회계에서 계산한 걸로 보는 게 공부하기가 편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세라는 건 결국 회사가 회계 처리한 부분을 인정을 해요 안 해요에 대한 세무조정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다음 아래 내려갈게요. 6번 갑니다. 다음은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나열한 것이다. 송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어린이집 운영비. 회사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요. 당연히 회사 복지를 위한 거니까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당연히 되셔야 되고요. 다음 2번 직장 체육비. 뭐 당연한 얘기고 3번 출자 임원 얘기 있죠. 요거는 이제 뒤에 제가 소득세 파트 그 강의를 찍을 때 근로소득 파트에 보시면요. 비슷한 얘기를 해요. 되셨죠? 그래서 출자 임원에 대한 사택은 안 돼요. 되셨죠? 이게 소액주주라든가 아니면 소액주주는 뭐 1% 이하의 주식을 가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부질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소액주주다라고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소액주주 얘기
뭐 소액주주 얘기가 나오면은 여기보다는 차라리 앞에 국기법 파트에 있든가 아니면 특수관계자 파트 이 파트에 있지 여기 서 있진 않을 거라서 의미 없어요. 소액주주라든가 아니면은 비출자 임원 아니면 직원 되셨죠? 사용인, 사용자 말고 사용인 되셨죠? 그런 사람들한테 제공되는 사택 같은 경우 비용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출자 임원한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근로소득 파트랑 이어져요. 다음 4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요것도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다음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7번 다음은 법인의 세금과 공과 보조원장의 일부이다. 송금불상입되는 금액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벌금 당연하고요. 요 벌금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세금과 공과 중에 이제 인정되지 않는 거는 보통 이제 어떤 말이 달리면 되냐면은 벌금, 과료, 과태, 가산 되셨어요? 이런 말이 나오시면은 제재정 성격이거든요. 잘못한 성격이요. 잘못해서 납부하는 되셨죠? 벌금, 과료, 과태, 가산 되셨죠? 그리고 요거 말고도 있을 수 있는 게 아까 있던 강제징수 되셨죠? 요 정도 얘기. 자, 그러고 요거 말고도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가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연체 가산금 이런 말이 나오실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원래는 납부지원, 이 전기요금 납부지원으로서 이제 연체가산금이 붙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벌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시행령에 찾아보시면 있어요. 시행령이었나? 행정규칙이었나? 뭐 아무튼 거기 찾아보시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자주 찾아보는 얘기가 아니어서 찾아보면 있는데 그냥 외우실 때 공부하실 때는 아 연체자가 붙으시면은 그냥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구나 라고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자세하게 파고들어서 구분을 하면 어차피 못 풀어요. 되셨죠? 그래서 아 그냥 연체자가 붙으면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공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되셨죠? 다음 그러고 나는 이런 거 싫어요. 그러면은 그냥 외우지 마세요. 안 보셔도 돼요. 제 생각에 재경에서 이게 만약에 나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당락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렵게 내면 못 풀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한 번 더 갈게요. 그러고 아래 보시면 법인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송금불산입이라 그랬죠. 법인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이제 앞에서 있었어요. 송금이었고 원천징수 등 납부 지연 가산이죠. 그래서 가산세 징벌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송금불산입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가끔 그러신 분이 있어요. 납부불성실 이라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세법 개정됐어요. 작년에는 이제 납부불성실 이제 전산세무 이급하실 때 보면은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원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20년도에 이 명칭이 납부불성실에서 납부지연 가산세로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21년도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원천징수 등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불렀는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로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되셨죠? 요거는 21년도에 바뀌었고 요건 20년도에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좀 부르실 때 좀 다르게 부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되셨죠?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100만원, 150만원, 80만원, 70만원에서 총 이제 100만원, 150만원, 80만원, 70만원에서 400만원만큼이 송금불산입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고 뭐 마무리 얘기로 여기 이제 잘못해서 내 납부하는 성격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는 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폐수배출 부담금 이런 것도 해당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8번. 자, 3일은 업무용 건물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는요 이제 납부하실 때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세금이에요. 자,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가 붙었죠. 자, 그래서 18,000원을 포함되어 있다. 신고기한과 후 납부를 하고 회계처리 다음과 같이 했다. 올바른 세무 조정은 자, 그럼 이게 회사의 회계처리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세법에 대한 회계처리는 세법은 차변의 세금과 공과 60만 원 다음에 현금 61만 8천원 다음에 송금불산입 18,000원이 돼요.
되셨죠? 그래서 가산세는 아까 제가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벌금, 과료, 과태, 가산 이런 거 인정 안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들어가시는 거, 송금불산이 18,000원이 붙어야 되는구나. 그러고 이거 세금이시죠? 그럼 세금과 공과는 귀속이 누구예요? 국가한테 가죠, 결국. 그래서 국가한테 가시면은 기타사 유출이 되시겠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송금불산입, 세금과 공과 18,000원, 기타사 유출. 괜찮으시죠? 자, 다음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9번 갑니다. 9번. 요 문제가 이제 아이고 자, 9번.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3일은 제 5기의 인건비의 내역이다. 급여 지급 규정에 의하여 자, 급여 지급 규정이 있대요. 임원과 직원의 상여금은 제가 아까 직원은 볼 필요가 없다 그랬죠. 임원은 상여금이 4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대요. 자, 그래서 필요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본사의 인건비는 판관비로 기록을 하였고, 자, 그럼 회계 처리를 잘했네요. 인건비는 여기 거는 전부 다 비용으로 기록을 했대요. 자, 그리고 건설본부의 인건비는요. 자, 건설본부의 인건비는 진행 중인 자산과 직접 관련이 있대요. 되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회사에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시는 원가니까. 그래서 회계장부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을 했대요. 그럼 회계 처리 잘했네요. 되셨죠? 그러면은 회계 처리를 잘했으니까 직원 거는 따로 조정이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지금 긋는 거 본사 직원 거. 그러면은 본사 거부터 이제 회계 처리를 한번 보면은 본사 회사에서는 회계 처리 뭐라고 했을 거냐면은 상여금만 할게요. 임원 거 상여금 7천만 원 대변에 현금 7천만 원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 텐데 되셨죠? 급여는 어차피 뭐 조정 차이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세법에서는 차변의 상여금 급여의 40%라 그랬죠. 그럼 상여금의 한도가 얼마? 1억 5천에 40% 되셨어요? 하셔서 6천만 원만큼이 한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법상의 한도는 상여금 6천만 원, 대변의 현금 6천만 원, 다시 7천만 원. 다음 그러고 차변의 송금불산입 1천만 원. 그러면 조정은 송금불산입 회사에서 잡은 상여금 비용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상여금이 한도 초과됐어요. 혹은 상여금이 부인됐어요. 얼마요? 1천만 원이요. 누구한테 귀속이 가는데요? 그게 내 직원한테, 다시 임원한테 귀속이 갔습니다. 그래서 상여라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자, 그러고 건설본부에 대한 거는 옆쪽에 한번 써볼게요. 자리가 좀 부족하네요. 자, 건설본부에 대한 거는 이쪽에 한번 써볼까요? 여긴 건설본부.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직원 거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잘 잡았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게 건설 중인 자산으로 안 잡으셨고 상여로 잡으셨으면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서 이제 송금불산입을 또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잘 잡았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문제대로만 이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임원에 대해서 급여도 의미가 없고 상여만 보셔야 되는데 자, 회사에서는 건설 중인 자산 6천 다음에 자리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긋게요. 자, 그리고 대변에 현금 6천. 대변에 현금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만만한 게 현금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세법상에서는 이게 상여금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도가 얼마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도는 상여금 한도 1억에 40%가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4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 세법상에서 인정되는 건설 중인 자산은 4천만 원이 될 거고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지출한 거는 그대로 6천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들어오는 나머지가 송금불산입이 2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조정은 조정이 2개거든요. 2개. 그래서 이 조정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자산을 줄이셔야 돼요. 되셨죠? 그러고 다시 송금불산입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정이 2개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세무조정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 그냥 바로바로 썼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회계 처리를 안 내보면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서부터 회계 처리를 한번 맞춰볼게요. 수정 회계 처리를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면은 결국 세무조정을 넣었을 때 되셨죠? 옆에 있는 건 이제 설명 다 됐으니까 지워봅시다. 이렇게 지워볼게요. 설명이 거슬리니까 요 회사의 회계 처리에서 세무조정을 넣었을 때 요 결과가 요렇게 분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사의 회계 처리에서 세무조정을 이제 추가했을 때 세법상의 회계 처리처럼 회계 처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조정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자, 건설 중인 자산 중에 하단에 건설 중인 자산 세법상에 인정된 게 4천이시잖아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회사에서 잡은 것 중에 2천만 원을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상여금 2천만 원, 다음 그러고 대변에 자리가 부족할 것 같네요. 느낌이 쎄하네요. 건설 중인 자산 2천만 원으로 일단 회사 이제 회계 처리를 건설 중인 자산을 줄이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상여금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요걸 보면서 이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세무조정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송금산입 안 보이시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옆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자, 건설 중인 자산 다음에 2천만 원 유보 감소 해서 자산이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퉁이 되면 남는 게 4천만 원이 남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4천만 원 지금 맞았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뭐를 하냐면은 송금불산입 2천만 원 다음에 대변에 상여금 2천만 원. 그래서 한도 초과된 부분 상여금을 다시 없애줘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상여금이 없어지겠죠? 되셨어요? 그럼 남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건설 중인 자산 4천만 원에 송금불산입 2천만 원이 남는다고요. 되셨어요? 그래서 아래 조정이 다시 송금불산입 상여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한도 초과 다음에 2천만 원 다음에 안 보이시는데 좀 죄송합니다. 자, 어쩔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제 잘못입니다. 처음에 열 때부터 좀 잘 열었어야 되는데 상여금 한도 초과 한도값지만 쓸게요. 2천만 원 다음에 상여가 되세요. 그래서 총 조정은 지금 3개예요. 첫 번째 상여금 한도 초과 1천만 원, 두 번째 상여금 한도 초과 2천만 원, 다음에 송금산입 건설 중인 자산 2천만 원 해서 총 조정은 3개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는 옆으로 밀게요. 이제 다방에 가시는 거는 송금산입 건설 중인 자산 2천만 원 유보 감소 됐죠? 마이너스 유보. 자, 그러고 마이너스 유보라 부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되셨죠? 이건 추인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그러고 아래 보시게 되면은 송금불산입 다음 상여금 한도 초과 3천만 원 상여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괜찮으시죠? 그래서 요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자, 다음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10번 다시 10번. 자, 격리사원의 허둥대는 용산의 제21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을 위하여 회계 처리한 내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을 하였다. 가장 잘못된 세무조정은 누구일까요? 자, 잡손실 중 징벌적인 손해배상금이 있어. 징벌적 보이시죠? 그래서 이를 송금불산입하였다. 오케이. 맞죠? 그래서 잘못해서 이제 비용 잡는 부분은 이제 비용으로 인정이 안 돼요. 세법상에서는. 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업무용 차량을 요거 이제 비영업용 차량이라는 게 쉽게 불공제 자동차. 그래서 감가상각비 100만 원
그럼 저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을 전액 송금산입하였다라고 적혀 있는데 하단에 11번 계산할 때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이에요. 800.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틀리셨고요. 다음 그러고 관계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비용 중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불산입하였다. 오케이. 그래서 요 이제 약정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공동사업을 하시면은 첫 번째는 출자 이제 비율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시게 되고요. 그게 이제 아니라면 이제 약정에 따라서 되셨죠? 비용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우리 책에 안 적혀 있던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맞고 4번 잡손실의 세부내역을 검토하는 중 행정명령 위반으로서 벌금을 냈죠. 그럼 제가 비용 인정 안 된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괜찮으시죠? 자, 하단 가볼게요. 자, 11번 마무리 문제. 자, 요 문제인데 요거는 제가 한글을 좀 킬게요. 잠시만요. 자, 11번 가봅시다. 11번 3일은 21기 사업년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대표이사의 업무용 승용차를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업무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를 구분하실 때 뭐 재경하시면서는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요 정도 이제 급수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영업용이라는 말과 업무용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영업용이라는 건 앞에서도 제가 이 문제 앞에 문제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영업용이라는 거는 자동차로 이제 돈을 번다는 의미고 되셨어요? 업무용이라는 거는 회사 말 그대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 타고 다닌다라는 거고 되셨어요? 그래서 영업용은 돈을 벌어야 된다. 업무용은 뭐 쉽게 돈을 벌지 않는다. 되셨죠? 뭐그 정도 구분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영업용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택시 아니면 이제 뭐 배달 오토바이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운수업체 이제 차량들 뭐 이런 것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이제 업무용 차량은 흔히 이제 우리가 부를 땐 뭐라 그러냐면은 비영업용 자동차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불공제 자동차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비영업용 자동차 불공제 자동차는 조정을 하실 때 크게 3단계 조정을 거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감가상각 시부인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그러고 두 번째 비영업용 자동차 지출 비용 중 업무 무관 비용을 계산하셔야 돼요. 되셨죠? 비영업용 자동차 지출 비용 중 업무 무관 비용을 계산하셔야 되고 다음에 세 번째 업무 관련 감가상각비 중 한도 초과 부분을 다시 계산하셔야 돼요. 되셨죠? 요 이제 시부인이라는 말은 제가 위에 시부인이라고 썼는데 무의식 중에 시부인이라는 말이 더 익숙해서 저 이제 아직 학원에서는 아직 시부인 얘기를 안 나갔을 거라 되게 이렇게 쓰면 어려워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도 초과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시인액 부인액 계산한다 그래서 감가상각 한도 초과 계산한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요. 그러고 회사에서 이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안 하시면 임직원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안 하시게 되면은 업무 관련 비용을 없는 것으로 봐줘요. 업무 관련 비용을 없는 것으로 보니까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구나 요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고 보통 이제 이 문제 나오시면은 가입했다고 나오실 거예요. 아셨죠? 다음 그래서 1억짜리 취득을 했대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뒤에 넘어가서 나올 얘기인데 지금 그냥 언급을 할게요. 확인은 감가상각 파트 가면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형 자산이긴 할게요.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방법에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정액법으로서 상각을 하게 되고요. 그 외의 자산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면 감가상각 방법 신고를 하면은 정률법 다시 정액법 다음에 정률법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률법으로 봐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 이제 뒤에 넘어가면 나오거든요.
선생님 그럼 건물 같은 경우는요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으면은 뭐하러 신고를 해요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내용연수에 대해서 이제 정해진 내용연수 쓸 거냐 아니면 그 범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앞뒤로 이제 뭐 약 25%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냐 뭐 요런 차이 정도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감가상각 파트 가면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예외 사항이 뭐가 있냐면 예외 불공제 자동차라고 지칭을 할게요. 이제 불공제 자동차는 2016년 이후 구입분부터 정액법으로 5년간 상각을 합니다. 되셨죠? 그러고 여기서도 이제 하나 챙길 게 감가상각은 원래 결산 조정이시죠? 근데 예외적으로 불공제 자동차는 신고 조정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회계상에서 이제 회사에서 회계 처리를 안 하셨어도 세금 신고하실 때 세무 조정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감가는 월할 계산이시니까 월할 문제가 있으시면 월할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 재경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실 것 같거든요. 이 문제를 내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재경상에서는. 되셨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그러고 첫 번째 감가상각 시부인부터 가볼게요. 자, 회사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지금 얼마를 잡았냐면은 1,0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감비라고만 쓸게요. 1,000만 원을 잡았고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그러면은 1,000만 원을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 세법상에서는 한도가 제가 지금 5년간 정액법 상각이라 그랬죠. 그럼 이제 얼마짜리 취득을 했으니까 1억짜리 취득을 했으니까 세법상에선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자, 1억 나누기 5년 하시면은 얼마요? 2천만 원이시죠. 되셨어요? 그래서 세법상에서는 감가상각비 2천 되셨죠? 2천이라고 쓸까요? 자리가 없네요. 이렇게 써도 자리가 없네요. 인지 능력이 부족한 건가? 자, 감가상각누계액 2천이에요. 되셨죠? 자, 보기 싫으니까 옆에 것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싫으니까 여기도 고칠게요. 찍혀라. 자, 1천 되셨죠? 그러고 찍고 여기도 1천 되셨죠? 그러면 첫 번째 조정이 뭐가 나올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뜨면은 결산 조정이면은 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회사가 잡은 만큼 중에 한도 내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조정이 필요가 없는데 1번 신고 조정이니까 세법상에서 비용 인정을 더했으므로 손금 감가상각비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가 잡히게 됩니다. 되셨죠? 공 하나가 빠졌네요. 요렇게 됐죠? 자,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다음 2번 비영업용 자동차의 지출 비용 중이죠. 근데 요 지출 비용은 세법상 지출 비용이에요. 그래서 세법상 지출 비용이 지금 얼마? 2천 되셨죠? 거기에 지출 비용 차량 유지비도 포함이에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요 지출 비용 중에 그러면은 세법상 지출 비용이 지금 얼마 있냐면은 2천만 원에 감가상각비 플러스 1,200만 원 되셨죠? 유류비나 수선비나 이런 것들 곱하기 업무 무관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될 거냐면 1 마이너스 업무 관련 비율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 100% 중에 업무 관련 비율을 빼주게 되면은 남는 게 업무 무관 비율이 되시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 업무 무관 비율을 계산하실 때 사용해야 되는 업무 관련 비율 계산 얘기인데 요거 위로 뺄게요. 자, 어려워요. 업무 관련 비율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첫 번째 회사에서 운행일지가 있으면 되시죠? 운행일지가 있으면 업무용 주행거리 나누기 총 주행거리로 가시면 돼요. 되셨죠? 다음 두 번째 운행일지가 없으면
미인 최소값 총 지출 비용과 1,500만 원 중에 작은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예요. 이거 나누기 하셨죠? 분수 자리 없어서 분수로 쓴 거예요 지금. 여길 지울까요? 이렇게 됐죠? 자, 나누기 총 지출 비용으로서 업무 관련 비율을 계산을 해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된다. 근데 이게 만약에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다. 그럼 이 업무 관련 비율이 없어져 버려요. 되셨죠? 계산을 아예 안 해요. 자, 또 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시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운행기록부 내용이 있대요. 되셨죠? 우리 지금 책에는 2번 샘플이 없어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땐 2번 샘플도 계산을 해드릴 텐데 우리 책에는 2번 샘플이 없고 1번 샘플만 있거든요. 그래서 운행일지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고 업무용 이제 사용 거리가 얼마냐면 7,500이래요. 그래서 이 자리가 7,500. 다음에 총 주행거리가 10,000km래요. 그래 총 주행거리가 10,000km래요. 되셨죠? 그럼 업무 관련 비율 같은 경우는 지워서 이제 여기다가 마저 계속 써보면 여기 이제 지울게요. 자, 여기서부터 요게 7,500이겠죠? 되셨죠? 업무 관련 주행거리. 다음에 뒤에 거 지우고 총 주행거리 10,000km라 그랬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몇십 5%? 75%. 요게 업무 관련 비율. 되셨죠? 그럼 요 업무 관련 비율이 하단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요쪽으로. 그래서 요 자리가 몇십 5%? 75%. 되셨어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1-75%를 하시면은요 25%만큼이 업무 무관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3,200만원을 해주면은 나오는 금액 800만원만큼이 업무 무관 비용이신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계속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업무 무관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송금불산입. 그래서 자, 업무 무관 비용 800만원이 되고 이걸 누가 타고 다녔어요? 대표이사가 타고 다녔죠. 그래서 대표이사 시기한테 상여로 먹여줍니다. 자, 다음 또 갈게요. 자, 3번 업무 관련이에요. 여기는 업무 관련 감가상각비 중에 한도 초과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법상에 지금 감가상각비가 얼마? 2,000 되셨죠? 곱하기 다음에 업무 관련 비율이죠. 업무 관련이 몇십 5%? 75% 되셨죠? 마이너스 다음에 이 감가상각비 업무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할 때 쓰는 한도가 800만원이에요. 되셨어요? 요게 이제 10번 문제에 있었죠. 그래서 2,000만원에 75% 마이너스 800만원을 하면요 700만원만큼이 한도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 조정이 뭐가 있으시냐면은 3번 송금불산입 다음에 업무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700만원 다음에 유보가 되실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차이도 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이제 3단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되셨죠? 요 파트는 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난 이 파트가 이게 11번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제끼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근데 나는 이거보다 상위 자격증을 갈 거예요. 뭐 전산세무 1급이나 TAT 1급 요쪽 파트를 가실 거라면은 거기 가시면 세무조정이 나와요 실기로. 되셨죠? 2020년부터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오실 거라서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답 낼게요. 자, 그럼 송금산입으로 얼마? 1,000만원. 요거 공이에요. 아까 제가 공 하나 빼먹어서 1,000만원. 다음에 송금불산입으로 얼마? 1,500만원. 되셨죠? 그래서 지금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효과는 얼마? 플러스 1,500에 다음에 위에는
마이너스 1000만 원이죠. 되셨어요? 마이너스 1000만 원 플러스 1500 되셨죠? 그럼 퉁 치면은 결과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얼마? 500만 원. 괜찮으시죠? 제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주구난방 썼는데 죄송합니다. 잘 이제 들으시면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